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줘주시는 거예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예, 더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기출 이론 이제 첫째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1월부터 지금까지 이론 강의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을 잘 닦았으니까 이제 실전처럼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 6월, 7, 8월 앞으로는 계속 문제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출문제집이 그 두 권으로 돼 있죠. 하나는 해설이 답이 달려 있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문제만 있는 건데, 수업은 그 해설 없는 걸로 문제만 있는 걸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 있는 건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각자 좀 보시고, 그래도 일단 해설 있는 걸로 수업하면 자꾸 답으로 눈이 가서 일단 문제만 있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뭐 모든 시험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 70, 80%가 거의 기출되었던 것이 다시 형태만 바꿔서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들은 그 지문까지 좀 전부 다 정확하게 좀 잘 봐두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가끔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지문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안 보셔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거니까 좀 잘 보시고요.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이제 32회, 33회 연속으로 출제가 됐는데, 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잘 알죠? 뭐가 있었어요? 유죄포. 그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 보시면 1번은 사실 앞에 내용은 볼 필요 없고요. 뭐 나왔어요? 취소. 2번은 추인. 3번은 동의. 4번은 위증. 정답은 뭐 4번이죠. 5번은 해제. 정답은 4번 되겠고. 그럼 결국 이제 요 앞부분은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좀 최근 들어 한 문제씩 나오긴 하는데, 잠깐 좀 정리를 하고 하면, 권리 변동이죠. 그러니까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아니면 이제 법률 규정인데, 권리가 변동되는 건 우리가 줄여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 있었죠. 그 원시 취득은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이런 거 있었죠. 건물의 신축, 선점, 유실물의 습득, 첨부. 첨부는 뭐였냐면 부합 이런 거 있었죠. 그 시효 취득,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노란 글씨고, 동산의 선의 취득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었는데, 설정적 승계라는 건 뭐 간단한 거죠. 제한 물권을 우리 뭐 한다고요? 보통 설정. 그럼 여기 뭐 전세권, 저당권 등, 뭐 지역권, 지상권 다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전되는 모습은 둘 중에 하나죠.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갈 수도 있고 와장창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걸 뭐라고 했냐면 특정 승계. 말 그대로 특정된 것만 이전되는 거고요. 포괄 승계는 뭐 와장창 넘어가는 거죠. 매매는 뭐예요? 특정 승계죠. 매매나 증여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특정 승계고, 포괄 승계는 꼭 기억하셔야죠. 포괄 승계는 뭐가 있었냐면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유증도 특정 유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특정 유증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특정 승계고, 포괄 유증만 포괄 승계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이 포괄 승계의 특징적인 점은 뭐가 있었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권리 의무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얘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통착사 공부하면 비통착사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상속인 이러면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포괄승계의 특징은 어디서 봤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187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187조에서 뭐 봤었냐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자, 다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여기서 상속은 포괄승계를 대표하는 거여서 포괄유증이든 합병이든 부동산 변동에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만약에 특정 유증이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포괄승계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 뭐냐면 원시취득은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종전에 달려있던 제한물권이 있다면 그건 존속하는 거에 소멸되는 거야. 어떤 부동산을 제가 원시취득하면 거기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는 전부 다 소멸되는 거죠.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우리가 특히 강조해서 봤던 게 취득시효할 때 봤잖아요.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시효했는데 그 부동산에 예를 들어 뭐 저당권이 달려 있었다면 이 저당권은 승계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시취득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면도 좀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그럼 승계취득은 소멸되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한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권리의 발생이고 특히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포괄승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권리가 변경되는 게 있는데 권리가 변경되는 건 우리가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주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작용,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주체가 변경됐다. 예를 들어 주체가 갑이었는데 을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주체의 변경이겠어요? 권리의 이전적 승계죠.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권리가 이전되면 주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 내용의 변경은 뭐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이런 거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작용의 변경은 좀 조심하셔야죠. 변경에서는 제일 조심하실 점이 작용, 효력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힘의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어떤 거 봤냐면 저당권의 순위 승진. 예를 들어 저당권이 2순위였는데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서 순위가 승진되면 힘이 강화된 거죠. 두 번째,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했다. 임차권은 채권이죠. 근데 채권인데 대항력을 갖추면 등기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면 마치 뭐처럼 힘이 세진다 그랬어요. 물권처럼.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채권의 물권화 현상이다라고 했죠. 조심하실 점은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해서 물권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권처럼 힘이 강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등기된 임차권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할 때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물권, 전세권은 물권이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할 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하는 거야. 근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면 이 경우에 양도할 때 동의 받아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물권처럼 힘이 강해졌다는 것뿐이에요. 요게 이제 변경,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용의 변경은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목적물에 인도채권이 있었어요. 인도채권. 근데 인도채권이 있었는데 요게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손해배상은 뭘로 받아요? 금전에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인도채권이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으니까 뭘로 바뀐 거예요? 금전에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건 양적으로 달라진 걸까요? 질적으로 달라진 걸까요? 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질적인 변경 이런 말 쓰는데 내용의 변경은 뭐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용의 변경 잘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소멸이 있었죠. 소멸은 우리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가 나에게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 소멸은 자신에게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소유권이 상실됩니다. 목적물이 멸실되는 건 어디 들어갈까요? 절대적 소멸에 들어가겠죠. 목적물의 멸실, 혼동, 소멸시효로서 권리가 소멸되는 건 절대적이에요. 그럼 상대적 소멸은 이 위에 나온 것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매매 같은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전적 승계죠. 갑에게서 권리가 이전되면 갑은 소유권이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불렀죠. 이게 이제 권리의 변동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 게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률행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의사표시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나눌 때 제일 기본은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는데 세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 계약. 그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청약. 을은 갑에게 승낙.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서 만들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라고 하고, 또 뭐 있었어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라는 건 계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단독행위는 우리가 좀 전에 기출 1번에서 본 것처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채상, 취철, 동추, 해해 이런 거 있었고,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 있었냐면 유제포. 유는 뭐예요? 유증. 그 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고, 포는 뭐야? 소유권의 포기. 조심하시라고 한 게 유제포인데, 여기서 포기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무엇의 포기냐면 소유권. 그럼 우리가 비교했던 거 뭐 있었냐면 공유지분의 포기. 공유지분 포기는 포기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없는 단독행위. 다른 공유자가 있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포기한다 그랬죠? 취득시효 포기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공유지분을 포기하거나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응용.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일까요? 없는 단독행위? 점유권의 포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점유권의 포기는 누구한테 포기할까요?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요건 어디요? 상대방 없는 단독. 점유권이나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뭐 있었냐면 합동행위 있었죠. 합동행위. 그러니까 합동행위라는 것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의사를 모으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사단법인 설립행위나 총회결의. 사단법인은 본체가 뭐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사원, 사람이 있어요. 사원. 그럼 사원들이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의사를 모으는 거죠. 총회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중이나 이런 총회결의도 의사를 모으는 거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약과 단독행위의 개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 그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랑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계약은 법률이 정하는 계약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합의되면 새로운 계약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단독행위는 계약과 다른 게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냐면 상대방에게. 그러면 단독행위는 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법률이 규정할 때 하는 거예요. 법률이. 그래서 단독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법정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취소 있었잖아요. 그럼 취소라는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법률이 정할 때만 합니다. 그러면 취소는 언제 하라고 법률이 정했죠? 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이 외에는 취소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불리하니까 법이 정할 때 하세요라고 돼 있고요. 또 상대방에게 불리하니까 깔끔하게 해야지 뭘 붙이면 안 된다고 했냐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이유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익만 되는 거면 단독행위라도 붙일 수 있죠. 우리 조건 기한할 때 공부했던 거죠.
단독행위 중에서 붙일 수 있는 거 뭐 있었어요? 채무면제나 유증 이런 건 유리한 거니까 붙여도 상관없다. 그러면 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는 무엇에 따른 구별이냐면 의사표시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하는 게 있었죠. 어떤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를 하고 나면 이행의 문제가 남는 경우도 있고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걸 우리 무슨 행위라고 불렀냐면 채권행위라고 불렀고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걸 처분행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렀냐면 의무부담,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행위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매매계약,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증여. 이 뒤에 다 뭐가 생략된 거냐면 계약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서로 이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물도 넘겨줘야 되고 돈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처분행위라는 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처분행위를 우리가 두 가지로 봤어요. 무엇을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었죠. 그럼 물권행위는 뭘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를 써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뭘 처분하는 거예요? 물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물권. 근데 준물권행위는 물권은 아니지만 처분행위에 속하니까 물권행위에 뭐 한다? 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물권행위는 뭐가 있었냐면 물권, 말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물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럼 준물권행위는 물권은 아니지만 처분에 속하는 거.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었냐면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처분이지만 물권이 아니라 뭘 처분한 거야? 채권을. 채무면제도 야, 돈 갚지 마 라고 채무를 면제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뭘 처분하는 거예요? 채권 채무잖아요. 채권 처분하는 거고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양도. 지식재산권은 뭐 특허권, 뭐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지식재산권도 물권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준. 그렇죠. 앞에 준자 붙이는 건 성질은 같지만 동일한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걸 뭐라고 해? 공유한다고 불러요. 공유. 근데 이 공유의 대상은 권리도 돼요, 물건이에요. 물건만 하는 거예요. 물건만. 자, 다시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걸 우리가 공유라고 불러요. 근데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 1억짜리 저당권인데 갑의 채권 5천만 원, 을의 채권 5천만 원 합쳐서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저당권을 뭐 한다고 부를까요? 자, 다시. 어렵지 않고요. 자, 물권행위는 물건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준물권행위는 처분은 처분인데 객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준한다라고 쓰는 거야. 그럼 다시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면 공유라고 불러요. 근데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준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준공유. 그렇죠. 우리 점유라고 해요. 점유. 점유는 뭘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라고 불러요. 근데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 뭐라고 할까요? 준점유라고 하는 거였죠. 준자는 이제 그럴 때 붙이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험상으로 조심하실 점은 채권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를 했대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남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대. 그럼 타인권리 매매 계약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래서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할 때도 이런 거 봤잖아요.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를 파는 매매 계약을 했대요. 자,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하죠. 이 매매 계약은 처분행위예요?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니까 갑이 을의 지분 사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근데 문제는
매매 계약만 한 게 아니라 무권리자가 등기까지 넘겨줬대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건 무효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는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죠. 왜냐하면 권리자가 나중에 뭐 해줄 수 있다? 추인해 줄 수 있죠.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무권대리의 본인 추인 규정이 유치형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권리자가 추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면 소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뭘로 인정이 돼요? 새로운 소급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예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뭘 유추 적용하는 거야? 무효행위예요? 무권대리요? 무권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에 따른 구별이냐면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지금 우리가 뭘 봤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걸 봤고요. 그리고 법률 규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의 구별인데, 그럼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앞에 준자 썼으니까 법률 행위는 아닌 거예요. 법률 행위면 법률 행위라고 부를 거 아니야. 법률 행위는 아닌 것이 법률 행위처럼 권리를 변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핵심은 의사표시. 근데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준법률행위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물론 이제 감정의 표시라는 것도 있어요. 감정의 표시라는 건 있는데 얘는 뭐 건국 이래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감정의 표시는 용서 같은 거 있어요. 용서. 얘네들은 무엇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냐면 법률 규정이야. 그러니까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 용서, 이건 뭐가 있냐면 갑이랑 을이 부부예요. 부부. 근데 부부인데 갑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못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죠. 부정행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범죄지만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이 됐어요? 간통죄. 간통죄가 성립이 됐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배우자가 갑한테 너 조심해라. 한 번만 봐준다. 뭐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용서를 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는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소멸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를 했는데 왜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소멸될까요? 소멸된다고 어디 나와 있을까요? 법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감정의 표시는 다양하잖아요. 뭐 졸리다, 벌써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다양한 감정의 표시 중에서 용서라는 걸 콕 찍는 것은 이 용서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됩니다. 근데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법률의 규정. 근데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우리가 시험에서 보는 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예요.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어요?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의최거, 관통승 또는 뭐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전쟁터에 나가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주황색이잖아요. 뒤에 내용은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시험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최고 아니면 통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 상대방이 최고했다라고 써 있어요. 최고했다. 그럼 법적 성질은 뭐예요?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예요. 또는 뭐뭐뭐를 통지했다. 예를 들어 대리권 수여 표시를 통지했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뭐예요? 관념의 통지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인데, 근데 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매우 법률행위와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통설은 얘네들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얘네들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줘요. 마치 뭐처럼 다룬다는 거야. 의사표시처럼. 그럼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대리할 수 있느냐? 할 수? 우리 대리는 뭘 대리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을 대리하는 건데 본인의 무엇을?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법률행위가 아닌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니까 얘네들도 뭐 할 수 있냐면 대리가 적용돼요. 그리고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그럼 얘네들도 언제 효력이 생기냐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최고나 또는 통지 이런 것들은 대리가 적용될 수도 있고 도달주의도 적용된다라는 게 통살의 입장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뭘 봤냐면 권리를 변동시킨다. 권리 변동은 권리의 득실 변경이 있었고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준법률행위라는 걸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럼 문제 계속 보죠. 1번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걸 찾으래요. 그럼 의무부담 행위는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불렀죠? 채권행위요? 처분행위요? 채권행위, 채권행위.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채권행위가 아닌 거니까 처분행위 찾으라는 거예요. 처분행위. 그러면 교환, 임대차, 예약, 계약, 주택분양계약이죠? 채권양도. 다음 뭐겠어요? 채권, 얘들은 뭐에 속한다? 얘는 준물권행위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두 종류로 나눴어요. 물권행위하고 뭐 있었어요? 준물권행위.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물권을 처분하는 뭐 소유권 이전행위 등등이 있었고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 대표적으로 또 뭐 있었냐면 채무 면제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 찾으래요. 저당권의 설정. 바로 틀렸죠? 정답은 1번. 이전적 승계는 뭐가 있었어요?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랑 포괄 승계 이렇게 나누는 거였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권능 이게 이제 저당권의 설정적 승계라고 불렀던 거고요. 자, 포기, 소유권을 포기한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3번은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중요한 말은 뭐야? 통지. 통지는 뭐야? 관념의 통지. 그럼 4번에 무주물 선점. 선점은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고 5번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에 뭐가 나왔어요? 최고. 최고는 뭡니까? 의사의 통지에서. 최고란 말 써 있으면 의사의 통지고 끝에 무엇을 통지했다라고 써 있으면 관념의 통지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상대방이 최고합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추인이에요? 거절해요? 왜 거절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거절해요? 법률이잖아요. 법률. 131조에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뭘로 정합니까? 법률. 그러니까 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겨요? 법률 효과. 우리 시험에 한번 예전에 뭐라고 한번 냈냐면 우리가 계약 해제 공부할 때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너 해제할 거니 말 거니라고 최고를 했어요.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러면 해제 효력이 생겨요? 해제권은 소멸돼요? 해제권은 소멸됩니다. 이때 이제 시험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경우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출제했어요. OX예요. 틀려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준법률행위니까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근거하는 거죠. 그게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차이고요. 4번.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우리가 법률행위 요건 봤잖아요. 성립 요건도 있었고 효력 요건도 있었어요. 그럼 1번에 보시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효력 요건이 아니야. 맞죠? 이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야.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정지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이거 성립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야. 이것도 역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야. 농지 거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할 때 하는 거고요. 농취증이 없다고 해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자, 법률행위에서 내용의 적법성. 이건 뭐예요? 얘는 특별이 아니라 일반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죠. 무슨 요건이겠어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3번 대신에 뭘 넣을 수도 있냐면 성립 요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요물계약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물건을 인도해줘. 우리 쉽게 생각하면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합의만 하면 돼요? 계약금 줘야 돼요? 계약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이라고 써 있으면 역시 정답은 3번이죠. 왜요? 걔는 무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이니까, 그렇죠? 자, 법률행위 요건이에요. 요건은 우리가 본 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성립이 돼요. 그러면 조심하실 점은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돼요? 불성립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 그랬어요. 무효나 취소란 말 써 있으면 안 돼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존재하는 것이지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효나 취소라는 건 성립 전에도 논의될 수 있는 거예요? 성립 후에만 나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을 합니다. 근데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이때 능력은 세 종류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거니까 별도로 언급되지 않고요. 의사 능력이에요. 근데 의사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의사 무능력자라고 불렀죠. 그럼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이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무효. 대표적으로 뭐 술에 만취한 자 또는 아주 어린 아기 이런 애들은 의사 능력이 없고 그런 자들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자, 행위 능력은 제한 능력자가 있었어요? 세 종류 있었죠? 누구 있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얘네들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취소예요. 제한 능력자는 취소. 근데 이 의사 능력의 무효와 제한 능력의 취소는 상대적 무효 취소예요? 절대적이에요? 얘네들은 절대적. 그럼 절대적이란 얘기는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취소에서 취소라고 해봐야 제착사가 다잖아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인데 제한 능력 취소는 절대적이고 착오와 사기 강박은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럼 걔네들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능력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네 가지 갖춰야죠. 확가, 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야.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 확정은 성립할 때 모든 게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성립시가 아니라 언제예요? 이행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립될 때는 다 확정될 필요 없고요. 장래를 향해서 확정될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능해야죠.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봤잖아요. 그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이미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자, 지금 여기서 효력을 논의한다는 건 뭐가 전제라 그랬어요? 성립이. 무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 무효라는 얘기는 성립은 됐어요. 성립은 되었으나 이 효력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법해야죠. 법이 강행 규정으로서 두고 있다면 그걸 위반하게 되면 그건 바로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성을 띄어서는 안 되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사회적 타당성은 뭐 반드시 출제가 되는 파트고요. 자,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어때야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뭐 있었어요? 불일치하는 거. 비진이, 통정, 착오. 얘네들은 불일치예요. 하자가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사기강박. 그러니까 사기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거죠. 이제 비정상적 의사 표시 가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것만 갖추면 성립이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근데 가끔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이거 말고 무언가를 더 갖춰야만 성립한 애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외에 요물계약에서는 뭘 줘야 된다? 물건을 인도해야 성립이 돼요. 이건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성립 요건. 혼인계약이 있어요. 혼인계약. 그리고 혼인계약은 당사자 합의만 하면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 이런 것들은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근데 효력 요건은 이것들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뭐 있었죠? 기출되었던 문제로 대리행위 했어요.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려면 특별히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 대리권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얘네들은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공부할 때 조건의 정의가 지문으로 나올 때 어떤 단어가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성립. 조건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야? 효력. 야, 친구야. 너 요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사무실 하나 빌려줄게. 응, 고마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중에 합격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합격했을 때요? 합의했을 때요? 합의. 이미 계약은 성립이 됐고 합격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는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효력의 문제라는 거고 또 예를 들어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유언의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근데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시험에 다음 중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이러면 거의 정답은 농취증이에요. 농지매매에서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 자,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시험에 내면 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섞어둔 다음에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효력 요건인지 성립 요건인지 구별하면 돼요. 자, 문제 계속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찾으래요. 그러면 효력 규정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건 뭘 찾으라는 거죠? 단속 규정 찾으라는 거예요. 단속 규정. 자, 기억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요거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단속 규정. 그다음에 니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증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우리 소위 그 뭐라고 불렀어요? 직접 거래 금지라고 불렀죠.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자기가 직접 사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그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하죠. 그럼 얘도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러면 이제 디귿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뭘 초과했대요? 법이 정하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이건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이에요. 물론 전부 다 무효는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효력 규정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우리가 좀 전에 효력 요건으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봤잖아요. 그럼 뭐에 관련돼서 지금 나온 거예요? 확과 적사 중에 적법성에 관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어요. 법률의 규정은. 그러면 강행 규정은 위반하면 안 되고 지켜야 되는 거고요. 임의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임의 규정이 서로 다르면 어느 게 우선하죠? 임의 규정이 있는데 당사자 의사가 달라요. 어느 게 우선해요? 당연히 우선이죠. 그렇죠? 당사자 의사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둔 거지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강행 규정은 지켜야죠. 근데 이 강행 규정은 다시 뭘로 나눴어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에요. 차이점은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단속 규정은 위반되면 유효. 처벌은 돼도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우리 판례가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강행 규정 위반이다라고 쓰고 있으면 그건 뭘 가리키는 거야? 그건 효력 규정을 말하는 거고요. 단속 규정을 말할 때는 반드시 단속 규정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를 우리 판례가 판시한 내용을. 그러면 효력 규정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위반. 허가 안 받으면 무효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서 명의신탁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리고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이것도 역시 효력 규정에 해당됩니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익법인, 이런 재단법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법인은 사람이 중요한, 사원이 중요한 거고 재단법인은 뭐가 중요해요? 재산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재단법인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건 정관 변경 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처분할 때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하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로 처리하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요건 좀 전에 기출됐던 거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4번도 중요하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서 한 보수약정은 무효. 중요한 단어가 뭐죠? 물론 자격 없는 것도 중요한데 업이 중요해요. 업이라는 건 일회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인 거야. 그래서 비교하셔야 될 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업을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일회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대요. 그거 무효다, 유효다? 그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적인 거냐 반복적인 거냐를 구별하셔야 되고. 그러면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은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거 생각나세요? 맨날 나오는 거.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런 것들은 처벌은 된다 할지라도 개인 간의 거래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죠. 무허가 밥집에서 밥 먹으면 밥값 안 내도 돼요? 내야 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니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나왔고요. 좀 전에 이거 기출됐죠? 직접 거래 금지. 그리고 4번에 주택법, 구주택법이 규정하는 전매하지 말라는데 했대요. 그러면 제재를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섞어놓고 성질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를 구별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정리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자, 2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를 찾으래요. 뭐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문도 빨리 읽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문제 풀면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건 핵심어가 뭔지 찾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여러 번 보시다 보면 핵심어가, 왜냐하면 거의 나왔던 게 반복되기 때문에 요거는 뭘 묻는 거다라는 걸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1번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직접. 중개사가 직접 거래했다는 거죠. 그럼 직접 거래 금지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라고 했고, 자, 2번은 어떤 말이 나와요? 우연히 일회성으로 했대요. 그럼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고. 3번. 그렇죠.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인데 민사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비교되는 건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은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 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 계약. 자, 요건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이제 경험이 없다, 무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배. 그럼 이제 출제자가 말하고 싶은 건 아마도 불공정 행위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제자가 어떤 말을 써줬어요? 이게 핵심은 실수죠. 그럼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돼요. 이용 의도가 있어야죠. 근데 실수로 했다면 이건 불공정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니까 사기가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좀 설령 사기가 성립해도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자, 5번. 자, 5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 돼요? 보험. 보험금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가 나오기 시작했죠. 반사회적 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데 출제되는 유형은 2가지라 그랬어요. 지금 뭐 3번이나 4번처럼 판례들 섞어놓고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 2번째는 이중매매입니다. 그러니까 103조는 제일 중요한 게 반사회적 유형하고 이중매매. 그럼 가끔 이제 그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를 묻기도 하죠. 원래 일반적인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회질서 위반이면 뭐가 적용돼? 불법 원인급여. 그러니까 우리가 첩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랑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판례예요. 지금쯤이면 뭐 하도 많이 봐서 딱 단어만 보면 알죠. 전통 사찰에서 주지 임명행위 이런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이렇게 시작하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뒤에 내용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되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제한을 붙인 약정이에요. 그렇죠? 그건 반사회. 근데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시작할 거야.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이런 말 나오면 이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라고 있고요. 자, 3번은 매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시작하면 뒤에 건 읽어볼 필요 없어요. 만약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아닌 거고 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라고 써있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 4번도 중요하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뭐가 들어갔다? 강박. 성립 과정에 강박이란 말 써있으면 이건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를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성립 과정의 강박이고. 5번은 뭐예요? 비자금을 임차하는 거예요. 임치. 소극적으로 뭐 하려고? 은닉하려고. 비자금 판례고요. 자, 여기 좀 전에 나왔네요.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합니다. 근데 여기 7번에 보시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야. 그러니까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를 꼭 구별하시고. 자, 7번 중요하죠? 6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네, 그죠? 조세 회피. 양도세든 상속세든 조세 회피의 목적이란 말 들어가면 이건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투기 목적도 뭐 출제된 적이 있는 거죠. 투기 목적으로 뭐 입주권 15개를 샀네 어쨌네 이런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 아니라고 했고요. 무허가 건물 사건이죠.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한다고 해서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고. 그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 1번 누가 나왔어요?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 써 있으면 103조 관련해서 공무원 나오면 그냥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뭐 반대급부 받기로 한다 이런 것들이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했대요. 그리고 대가 받기로 했다. 딱 보면 반사회적이죠. 그렇죠? 3번은 매우 중요하죠. 보험금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요. 그리고 4번에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시작하면 뒤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도 아닌 애가 소송 대리하고 뭐 받기로 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고율인데 그냥 고율이 아니면 뭐예요? 현저하게 고율로 정한 이자 약정이야. 사회질서 위반이고. 자, 6번 중요하죠. 증언 판례였어요. 증언을 해주고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서 반대급부를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무효. 여기서 뭐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금품을 받기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뭘 넘어가야 돼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여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 돈, 여비랑 일당, 일실손해. 여비와 일실손해까지는 받아도 돼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뭐 8번은 뭐 평생 시리즈죠. 평생. 저는 평생 결혼 안 해요. 저는 평생 당신 회사에서만 일해요. 이런 것들은 다 반사회적 무효. 위약벌 약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약벌이 어떻대요? 과도한 위약벌은 사회질서 위반이고요. 적극가담, 이중매매네요. 적극가담했다, 적극기망, 요청 이런 말 써 있으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건 꼭 구별하시고, 자, 그럼 문제에 적용해보면 3번 볼게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걸 찾으래요. 기억은 뭐가 나왔어요? 비자금, 은닉을 위해 임차행. 비자금 나오면 반사회적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적극기망,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은 뭐냐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기망하여 자신이 샀다. 적극가담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부동산의 소유자,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인데 이거를 을에게 팔았어요. 매매 계약했다. 근데 이분이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망했더니 이제 병이라는 상속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등기를 을에게 넘겨줘야죠.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넘겨요? 바로 넘겨도 돼요? 바로. 이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A가 그걸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뭐 했다? 속였다. 적극기망. 적극가담했다는 거 사실은. 적극기망을 해서 자기가 등기를 넘겨받은 거예요. 그럼 뭐랑 같은 구조예요? 을이랑 계약을 했는데 얘가 나중에 샀네? 이중매매 구조예요. 그러니까 적극가담, 적극기망, 적극권유, 요청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고. 자, 3번 디귿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볼 것도 없죠?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리을은 뭐가 나왔어요? 양도세 회피.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답은 문제는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볼 수 없는 거니까 기억하고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답은 4번이네요. 제가 풀어놓고 가끔 답 체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얼른 지적해 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같은 형태입니다. 반사회적 무효가 아닌 걸 찾으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다 평생 시리즈예요. 무효.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대요. 많이 보셨던 판례죠?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반사회적 조건, 불법 조건이에요. 그러면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행위까지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내연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만약에 그 관계가 종료되면 줬던 걸 다시 돌려받아 가겠다는 거죠. 반사회적 조건. 만약에 이 조건이 유효면 이 불륜관계를 단절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끝내면 부동산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조건으로 전부 다 무효가 되고요. 3번은 볼 것도 없죠. 뭐 나왔어요? 적극가담. 4번 중간 생략 등기.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 정답은 4번이고 5번 뭐 누구 나왔어요? 공무원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보실 때도 딱 나오면 딱 체크하셔야지 뒤에 혹시 다른 공문이 써 있지만 뒤에 다른 말이 써 있을지도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딱 써 있으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럼 또 나왔네요. 5번도 같은 유형이죠. 무효가 되는 걸 찾으래요. 반사회적 행위. 그럼 기억은 뭐 나왔습니까? 성립과정의 강박. 그럼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니은 강제집행 면할 목적 아니고 양도세 회피 아니고 리을은 뭐예요? 적극가담이죠. 그럼 정답은 리을이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쉽죠? 네. 자, 6번 틀린 거 찾으래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이행기예요? 계약시예요? 계약시예요. 계약시.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에 범죄 행위로 취득된 걸 알게 되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범죄 행위로 취득된 걸 알게 되었다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였죠. 그 다음에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게 없다 그랬죠. 취소는 아무나요? 취소권자가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 근데 무효는 무효권자가 없어서 이해관계만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자, 사회질서 개념이죠.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개념이에요. 변화된다고 했죠.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 그러니까 이 반사회적 행위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공서양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옛날식 표현인데 가끔 이런 질문 나와요. 공서양속이 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서양속.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이요. 이게 반사회적 행위예요. 가끔 가다가 뭐뭐 한 것은 공서양속에 반한다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이건 뭔 표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4번 뭐 나왔어요? 보험금. 그런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행위다. 맞고요. 자,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뭐 나왔어요? 적극가담.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렸죠. 틀린 거니까 정답은 5번. 물론 5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중매매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 적극가담했대요?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는데 본인은 자기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는 걸 몰랐대요. 그러면 본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라면 흠결이나 하자의 기준은 본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전부 다 대리인이니까 본인이 설령 몰랐어도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고 써 있으면 그냥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근데 수험상으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단어가 써 있다? 적극가담. 그럼 볼 것도 없이 그냥 반사회적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셨고 쉬운 것들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매매 나오네요. 7번에 이중매매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